변리사라고 하면은 직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변리사가 뭐다 이런 거는 아는데 어떤 뭐 특허라든지 지적 재산 이런 걸 좀 다루는 직업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시는데 시험 과목이 뭔지는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과목들이 이제 자연과학 개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법 과목이 민법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과 과목하고 이제 이과 과목이 섞여 있는데 내가 어떤 전공을 했을 때 내가 문과일 때 유리하다 이과일 때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좀 혹시 있나요? 사실 이공계생들이라면 특정 전공이 유리하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시험에 이제 선택 과목을 고르긴 하지만 사실 자기 전공에 있는 전공 시험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토목공학과이지만 회로 이론이 조금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어가지고 회로 이론을 2차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딱히 뭐 어떤 전공이 유리한 건 없는데 다만 1차 시험의 과목 중에 이제 자연과학개론이라고 있는데 그런 자연과학개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생들보다는 이과생들이 좀 더 유리하고 이과생들 중에서도 뭐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피트를 준비해서 뭐 과학이 이미 많이 학습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과학개론이 사실 1차 시험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좀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네. 제가 그럼 여기 좀 궁금한 게 보면은 문과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자연과학 개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사실은 그 정도 만약에 아예 안 돼 있는 노베이스라고 하죠. 흔히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은 예, 고등학교 수험서를 사서 EBS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같이 일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 물화생지 네 과목이 다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두 과목을 잘하고 두 과목은 못하는데 그럼 이제 못하는 과목에서는 저도 EBS 강의를 들을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EBS를 들어버리면 일단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EBS는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공대생이신데 토목을 이제 전공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민법 개론이 있잖아요. 또 민법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대생들이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처음 법을 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책을 잘 안 읽고 이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활자가 그렇게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에 있는 공식이나 물리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외우는 거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좀 활자에 나온 판례들을 암기한다? 이거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렵고 또 단어 법률 용어들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추인, 선의, 악의 심지어 저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개념조차 전 처음에 없어가지고 채권을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채권이나 채무 도대체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고 채권자 대위를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사전을 조금 찾아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추인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민법을 회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추인이 어떤 의미다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추인이구나 추인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보다 보니 이제 익숙해지시면서 네네. 좋아졌다 이런 거죠. 네. 법 과목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면은 생소하고 또 이게 한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세대는 그래도 한자를 좀 쓰는데 이제 나중 분들 아예 한자를 안 쓰셔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수험 기간 동안 목표가 좀 있으셨다. 그래서 어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수험 기간을 좀 버티자. 뭐 이런 목표를 가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덩치와는 좀 다르게 성격이 되게 세심하고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두 번째 제시 1차 보기 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번 기절한 적이 있어요. 네, 실신해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었어요. 눈이 찢어져서. 그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보통 그런 스트레스들이 왜 생기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제가 공부를 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스트레스는 공부 외적인 거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험에 빨리 붙고
저 사람들은 3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하고 저 변호사님 영상도 봤었거든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저들처럼 못하지?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렇게 기절을 하고 좀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누나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둘째 누나가 있는데 누나랑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조금씩 그 스트레스를 안 받다기보다는 관리하는 방법을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방법으로는 사실 이제 전 동아리 활동을 조금 병행을 했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사회적으로서 동아리 내에서의 저의 역할도 있고 또 수험생으로서의 저의 역할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충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거리두기. 왜냐면 수험생은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한다 해서 그분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조금 싫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조금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스트레스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든지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만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약간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왜 남들처럼 못하지에 대한 생각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합격자가 200명이 있으면 2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되새겨보면 그 2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 이유가 저도 이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님과 똑같지 않고 변호사님 개개인의 성향과 성격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의 성격과 개개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이 잘한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해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잠을 조금 자고 해본 적이 있는데 전 하루 그렇게 하면 3일을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막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내일 또 이렇게 해야 돼? 내일 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다고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냥 일단 나는 언젠가 합격을 할 거다 라는 자기 믿음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 합격 때까지 난 이 수험 생활을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버텨야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동아리 활동도 조금씩 제가 잘 조절하면서 하고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너 수험생인데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가끔 만나고 뭐 게임하고 싶을 땐 게임도 하고 또 잠은 좀 많이 잤거든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공부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관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상처를 내가 얼마만큼 잘 받느냐랑 별개로 그냥 지향점이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름, 차이 이런 것도 인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쌓아가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제 공부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200명이면 200명이 다 공부법이 다르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 공부법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제 불합격은 아니죠. 아직 시험 합격 안 한 분들. 근데 미합격자 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뭔가 배우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 걸 바꿔야 합격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장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세부적인 과목들 어떤 식으로 과연 공부를 했는가 아마 이 부분부터 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년도에 1차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차 합격하셨다는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준비가 잘 아마 되셔서 상대적으로 잘 받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19년도에 그 어려운 그 시험을 합격하셨는지 비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19년도에 1차 컷이 올라간 이유가 저희가 출제 기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출제 기간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법 과목의 난이도가 줄어들었어요. 법 과목의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그 자연과학개론도 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 올라가면서 커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20년도 1차에서도
전보다 커트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좀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관문이다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득점이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합격을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딱 이 합격 커트를 넘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개 차이로 붙었거든요, 1차 시험을. 그래서 막 고득점이라기보다는 수험계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 몇 점을 넘어야 된다, 그 정도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1차 공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주로 혼자 독서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학원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차는. 1차가 이제 보면은 산재법, 산업재산권법, 그다음 민법 개론, 자연과학 개론 뭐 이렇게 좀 참 저도 이제 사실 법대를 나왔고 사법시험이 됐지만은 산재법은 안 해요. 예, 산업재산권법 아예 안 하고 자연과학 개론 이제 아예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과목별로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과목별로 한번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정말 많고 그래도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법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리 공대생이어서 좀 활자를 어려워한다지만 그래도 가장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뒤에 물권과 채권의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민법 총칙을 보면 저희 공대생들 흔히 막 수학 문제 풀다가 한 문제 막히면 그 문제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공대생의 성향을 버리고 일단 민법을 회독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다 보고 다시 보면서 민법 총칙에 있던 판례들이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새롭게 판례들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3회 배수로 풀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문제가 이제 엄청 많아요. 2,000 문제인가? 뭐 당연히 사법시험, 뭐 로스쿨, 변호사 시험, 모든 전문직들의 시험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진 객관식이 있는데 그 객관식을 1번부터 다 풀면은 저는 이제 약간 벼락치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이제 선배 변리사님의 합격 수기를 보고 따라한 건데 3회 배수대로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3K 플러스 1이라고 하죠. 1번, 4번, 7번, 10번 이렇게 쭉 풀게 되면은 어쨌든 민법을 한번 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5번, 8번 또 이렇게 보면 또 한 번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3번, 6번, 9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결국에 민법 객관식을 한 번 풀었지만 이 민법을 저는 3회독을 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산재법에도 많이 적용을 했었고 또 산업재산권법은 민법과 다르게 법조문이 되게 복잡해요. 특히 특허법은 법조문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법은 좀 절차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하나 빼놓지 않으려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좀 더 암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그 절차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문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판례를 하면서 그 법리를 좀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표법 자체가 양이 적고 뭐 조문도 되게 단순하게 써져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상표가 유사하냐 비유사하냐 이 부분은 판례를 통해서 왜 유사한지 왜 비유사한지에 대한 법리를 조금 이해하다 보면은 상표법 전반적인 것의 법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사실 제가 2차 선택 과목으로 회로 이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1차 아니면 공부할 일이 없다 이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시간을 정말 적게 투자했어요. 최종 정리나 기출문제 위주로 봤고 근데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이건 제가 조금 못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보호법에는 시간을 조금 아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과학개론은 정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에요.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 다 물화생지 전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몇 과목을 포기하게 되는데 요즘 시험의 추세는 이제 합격 컷이 올라가면서 모든 4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물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포기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1차 점수가 조금 낮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과목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야, 그럼 지금 제시로 이제 시험이 되신 거죠? 네. 제시로 시험이 되셨고 그러면은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익숙한데 아마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게 주관식인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 뭔가 쓰는 것도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통 세 과목이 있잖아요. 특허, 상표, 민소, 민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하셨는지 그다음에 또 뭐 선택하신 거 아까 이제 뭐 회로도 말씀해 주고 한데 그런 포함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특허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허법 같은 경우는 학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저는 주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특허법원 판례도 있긴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밑에 하급심 판례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약간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게 조금 득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판례에 대한 그 검토를 쓰는 란이 있잖아요. 이제 특허법은 검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되게 길게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토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라고 쓰기보다는 판례 원문을 보면 판사님들이 이 판결 요지에 이르기까지에 의한 생각들이 논리 정연하게 다 적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습득을 해서 검토에 왜 이 판결 요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고 예를 들어 권리 소진 이론이다 하면 뭐 어떠한 취지가 있고 뭐 이중이득 방지, 뭐 물건 거래에 대한 안정성 등등의 취지를 들면서 판사님께서 판결 요지를 내리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키워드로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례와 검토에 대한 암기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암기를 위해서 저는 이제 포스트잇을 많이 책상 주변에 붙여놨는데 어디 이제 TV 채널에서 봤던 건데 이게 사람의 눈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암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붙이고 제가 그 판례를 외운다기보다는 공부를 막 하다가 잠깐 쉬려고 머리 딱 하늘을 봤는데 그 판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문자를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두 문자를 따서 외웠었는데 딱 보면은 효명 기충비, 효과의 명확한 기재, 뭐 충분한 비교, 뭐 충분하고 비교 실험 자료까지는 필요 없다. 뭐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눈에 노출되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상 보면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판례들을 스터디원들과 막 이야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떠한 판례 두 문자 얘기하고 그 판례를 얘기하면서 이 판례 어떠한 검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밥 먹을 때도 이러이러한 판례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스터디원들이 혹시 떠나지는 않았나요? 밥 먹을 때 그런 공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떠나려고 조금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는데 자꾸 판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 덕분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덕분에 합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하면은 자꾸 기억이 정착이 돼요. 네. 이게 리텐션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질 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쪼아주고 가장 좋은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서구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상 그런 방식을 써요. 네.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안포섭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 수험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포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이제 일당 강사님의 이제 GS 답안지라고 하죠.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판례 원문들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침에 특허법과 똑같이 판례 원문을 보면 판사님이 어떠한 판결 요지에 이르기까지 사실 상표법 판례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판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사님께서 이 판례를 적용하는데 어떠하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시험에 기출됐었던 차지나우 판례 같은 경우에도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판례인데 그 판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차지나우가 어떤 관념을 가지는지 차지, 충전하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나우, 지금 그럼 이걸 합치면 지금 충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한 해석들이 판례 원문을 자세히 보면 판사님들께서 정말 논리 정연하게 다 써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습득을 해서 답안지에 현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원문을 위주로 보는 걸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2차 이제 민법과 같이 2차 시험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특허법과 상표법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답안지를 잘 썼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근데 정직한 과목이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고 또 잘해지는 과목인 것 같아요. 오히려 특허법은 공부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 더 이렇게 되는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문이 오래되고 또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제들이나 정형화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경우라고 하죠. 학판 검사 이 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틀을 좀 총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 총알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논점에 대한 학판 검사를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야 내가 시험장에 나갔을 때 이 논점이 나오면 바로 고민 없이 이 총알을 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 아쉬웠던 게 근데 이번 막 기득 시험 때는 또 그렇게 정형화된 논점들이 시험으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의 난이도가 이번에 좀 어렵지 않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동차 때는 조금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기본서를 많이 회독하는데 기득이 되면 사실 기본서보다는 GS 문제라죠. 모든 강사들이 GS를 다 풀어보려고 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을 때 그걸들 써내려가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후회됐던 게 기본서를 조금 더 많이 회독을 할 걸. 기득 때 좀 더 그랬다면 물론 좋은 점수를 받았긴 하지만 좀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패논패로 바뀌었어요. 패스와 논패스. 네네. 그래서 50점을 넘으면 패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50점 넘기는 거 너무 쉽지.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를 되게 조금 낮게 했었는데 회로이론이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도 사실 50점이 쉬워 보이지만 회로이론이 정말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댈 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투자하시고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이 너무 잘 맞아서 했었는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이 저를 약간 살려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뭐 남보다 막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이 과목만큼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과목도 좀 편하게 준비한 게 있었다.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거 덕분에 그래도 시험이 될 거야 뭐 이런 느낌? 혹시 그래서 이제 합격자분도 그런 과목이 있으신지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법이 항상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과목이었던 반면에 특허법은 항상 조금 안정적인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동차 때도 그렇고 기득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특허법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변리사로서 특허법이 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허법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허법을 가장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수험 생활에 있어서 뭔가 이 부분만 조금 더 다듬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변리사로서 좀 특허법은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 안다 그런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면은 그거를 내가 옛날에 내가 노력을 100을 해서 예를 들어 특허법 점수 얼마 나왔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조금 적은 노력으로 같은 점수를 얻게끔 해줄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공부를 다들 처음 하잖아요. 아무래도 강사님들의 도움이 있긴 하지만 다들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되게 돌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효율 있게 사실 이 시험은 만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정말 딱 합격점만 넘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격을 하고 되돌아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는 진짜 잘한 것 같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운이 조금 따른 것 같다. 혹시 그런 게 또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했던 공부 방법은 그냥 판례 원문까지 봤던 거, 판례 원문까지 특허상표 같은 경우는 판례 원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1차 공부를 할 때 2차 시험을 위한 관문이다 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2차 시험 공부할 때 1차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암기들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번 시험과 같이 절차적인 문제들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뭐 변리사로서의 조치를 구하여라 이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보통 2차가 되면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절차적인 부분들, 정말 기본적인 특허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1차 때 열심히 하고 깊게 이해했더라면 2차 시험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주셨던 거는 저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험이 빨리 되셨단 말이에요. 빨리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합격을 해요. 하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이걸 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맥락이 옛날에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거니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이 기본서를 안 읽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럴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인 갈망 같은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시험은 모르고 되는 거예요. 모르고 되는 거고, 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따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습득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인 거죠. 내가 근데 지식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시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냥 서로 좀 상충하는 게 있는 거죠. 갖출수록 이제 장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도 이제 제시 때 민속 공부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게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 느끼면서, 그렇지만 시험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거든요. 아까 왜냐면 뭐 GS 다 푸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부딪히는 거예요. 실용적인 지식과 그다음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 그래서 뭐 기본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그래서 주의를 다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민법 이제 얘기하셨던 거 1차 과목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뭐 지금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은, 아까 그 3회 배수로 푸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던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얼개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거를 바탕으로 뒤에 거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똑같이 10문제를 풀었는데 나는 저기 뒤에 가보면은 1번을 풀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지금 10몇 번 풀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진도가 나가는 게 너무 달라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 게. 나중에 이게 쌓이는 게 진짜 아마 거의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제곱수로 쌓이는 막 그런 느낌의 지식이 진짜. 민법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보면은 양이 생각보다 안 맞네?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신 이유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뭐 포섭 같은 거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상표법 얘기. 사실 포섭은 방법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막 지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 포인트도 되게 잘 잡으셔가지고 이게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또 포섭에 관한 것도 제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변리사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하셨지만, 미리 내가 변리사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 나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면은 혹시 뭐 신의 물방울 만화 이런 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영재교육, 조기교육 하듯이 미리 좀 해두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좀 법학 관련 책을 많이 읽는 거. 사실 제가 이번에 합격한 또 최연소 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도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때 이제 법학 관련 책을 읽으셨다고 제가 수기를 봤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연과학을 좀 튼튼히 하는 거. 아무래도 자연과학을 잘하면 사실 1차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튼튼히 하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끝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 스킬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좀 배운 것 같고요.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험 기간이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느꼈고 변호사님도 느꼈듯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수험 생활을 잘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험 속에서 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근데 저도 아까쯤에 남들과 다름을 인정했듯이 수험생분들도 좀 자기 자신을 좀 더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아껴주고 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잠시 차단하는 것도 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안 좋은 소리들도 많거든요. 이 시험 공부 왜 하냐, 이 시험이 좋냐, 너가 공부할 만큼 이 시간을 투자할 만큼 좋은 시험이냐. 근데 정말 이 시험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잡았다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잠시 차단하고 합격을 위해서만 조금 정진하는 자세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들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